저는 40대 후반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의 연속이라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족에게 헌신하고 일도 잘하는 늘 따뜻한 사람이에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정년 걱정도 없고요.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동료들이 저 사람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실한 남편도 외로움과 본능은 못 이기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본 건 상상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와 남편이 있고요. 큰애는 아들, 작은애는 딸이에요. 둘 다 예전엔 공부가 영 안 돼서 제 속을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요. 사춘기 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져서 말로 다 못할 정도였어요. 큰애는 어땠는 줄 아세요? 중2 때가 정말 절정이었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방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어폰이나 꽂고 누워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속이 뒤집혀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방 안에 수학이랑 사회 시험지가 뒹굴고 있더라고요. 점수가 얼마나 나왔나 싶어서 펼쳐봤는데요. 이놈이 시험지를 푼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손대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너 일어나봐. 이 시험지 뭐야? 왜 푼 흔적이 하나도 없어? 아, 몰라. 봐도 모르겠어서 그냥 전부 3번 찍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너 지금 시험을 이렇게 망쳐놓고 누워서 잠이 와? 일어나. 양심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공부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가. 제가 잔소리를 하고 등짝을 몇 대 때리니까 그때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진짜 짜증나. 엄마가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아?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새끼가 지금 시험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 타령이야. 그러는 너는 비싼 학원비 들여서 배우게 했더니 3번으로 찍은 아들을 본 애미 심정은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냐고. 그러자 아들이 짜증난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서로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고생 많았다. 그리고 괜찮아.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다시 바로 서는 거야.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을 남기고는 제 팔을 살짝 잡아 끌더니 아들 방에서 나오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남편이 나오라고 해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큰애는 그 말 한마디에 조금씩 마음을 풀더라고요. 몇 년 뒤에 아들이 말해줬는데요.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데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까지 받아서 머릿속이 엉망이었다고요. 그래서 공부고 시험지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 가슴을 울렸대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짚은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3이 되면서 애가 달라졌어요. 독서실도 알아서 다니고 성적도 쭉 올라가고 제 기준으론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물었죠. 당신 그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그런 말 한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얼버무린 거지.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어? 사춘기 폭풍이 집안에 몰아칠 때마다 꼭 남편이 조용히 가운데 서서 둘 다 잡아줬어요. 저는 불이 붙고 애들은 대들고 그 혼란 속에서도 남편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집이 겨우 굴러갔던 거죠. 1년 뒤에는 작은 애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때도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100번은 터져 나갔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람 덕분에 집안이 간신히 흘러갔었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던 애들의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둘 다 딱 중3 되는 순간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애도 열심히 하고 작은 애도 따라가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애들도 이제 좀 사람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다 남편 덕이긴 해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교대 근무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쉬는 날에도 회사에서 전화가 여러 번 와요. 팀장님, 이것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요. 회사 일이 남편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나 봐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후배들이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씨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출근해서 딱 보고는 3분 만에 정리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4시간 동안 못한 걸 팀장님이 3분 만에 해결하셨네요. 이건 일당백이 아니라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으쓱할 법도 한데 늘 그렇듯 겸손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도 이 나이 되고 연차 쌓이면 다 이렇게 돼. 지금 많이 부딪혀가면서 배워둬. 그때 되면 후배들한테 친절히 알려주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남편도 그런 말 한 자신을 멋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입지가 두터웠어요. 보고서 하나 올려도 늘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요. 일 처리도 빠른 데다가 실수도 거의 없다 보니 평가가 항상 상위였어요. 프로젝트 하나 맡기면 기한보다 일찍 끝내고 팀원들까지 챙기면서 결과물도 좋게 만들어내니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임원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였죠. 윗분들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창장도 여러 번 받았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별거 아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참 대견했고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오다 보니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울 발령이 난 겁니다. 제가 그토록 서울을 바랬거든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발령과 동시에 큰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드디어 서울 가는 거야? 정말 진짜로? 와, 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실감이 안 나. 남편은 수줍게 웃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나도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해보려고. 위에서도 이번이 큰 기회라고 밀어주니까 나도 마음 단단히 잡아보려고 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괜히 가슴이 뜨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리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저도 남편보다 더 설레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소중한 기회이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가족이 더 레벨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붙들어 보려고 강남학군지 바로 옆으로 이사를 했고요.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애들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큰애 고1, 작은애가 중3이었어요. 둘 다 중요한 시기이고 연년생이라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요. 그 강도가 어땠냐면요. 큰애 픽업해 오면 작은애 데리러 가야 하고 둘 다 밥 먹는 시간도 달라서 하루에 12끼를 차렸어야 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잡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몸으로 뛰는 건 제가 하고 학원비며 교재비 같은 돈 드는 일은 남편이 회사에서 벌어오고요. 그렇게 각자 역할을 나눠서 버틴 거죠. 그때는 부부라는 느낌보다 환상의 콤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 자식들을 잘 키워내자. 뭐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남편과 밸런스를 잘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싱가포르로 가야 될 것 같아.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어. 뭐라고? 갑자기? 그런 데는 지원자도 많잖아. 왜 하필 당신이야?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예전에 생각 없이 신청해 놓은 게 있었어. 그게 2세대라네. 갔다 오면 승진 대상 된다고 하니까 그땐 그냥 승진 생각해 신청해 놓은 건데 되돌릴 수 없대. 말이 돼? 우리 애들 지금 입시 준비하는데? 이 타이밍에 어떻게 가? 못 간다고 해. 가족이 다 같이 안 가도 돼. 사정이 안 되면
나 혼자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해도 돼. 저희 남편 회사 주재원은요, 가족이 다 같이 가도 되는 자리예요.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부터 아이들 학비까지 싹 지원해 주거든요. 애들이 조금만 더 어렸으면 당연히 따라갔을 겁니다. 애들이 초등학생일 때 가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훨씬 풍요롭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간절히 주재원 발령을 기다렸었는데요. 근데 그 좋은 기회가 왜 하필 지금 입시가 코앞인 이 시기에 오냐고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도 싱가포르 좋아하고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입시에 발목이 잡히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입시가 걸려 있으니 제가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남편도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혼자 싱가포르로 가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출국할 때만 제가 같이 갔어요. 겸사겸사 여행 삼아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괜찮고 동네도 깔끔하고 생활 환경도 편해서 솔직히 저도 그때는 거기서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저도 체념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겼어요. 언젠간 더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아쉬움을 뒤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싱가포르에서 주재원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무난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는 걸 아예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별다른 약속도 없이 바로 숙소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휴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나가보지도 않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이것저것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싱가포르가 여행객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나라잖아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남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영상통화를 걸 때마다 남편 얼굴이 계속 어두운 상태로 잡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말수도 확 줄고 생활 패턴도 단조롭게 굳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술을 자꾸 찾게 되고 식습관까지 무너지면서 몸무게도 10kg가 금방 불어버리더라고요. 당신 너무 혼자 있으니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사람들도 좀 만나고 운동도 좀 해봐. 취미라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아하는 것 없어? 아니, 여기는 너무 낯설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집에서 혼자 쉬는 게 나아. 저와 저희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거든요. 캠퍼스 커플이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는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지낸 사이예요.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이 군대 전역하고 밴쿠버로 6개월 동안 혼자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낯선 곳에서도 금방 적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남편은 성격도 밝고 사람들도 금방 챙기는 편이에요. 지방지사에서 서울지사로 옮겼을 때도 금세 새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남편이 싱가포르에서는 유난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무기력해지는 걸 보니까 저는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번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싱가포르가 정말 남편한테 안 맞는 환경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금방 어울리는 사람인데 싱가포르에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누구와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 나이 들면서 사람도 성격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친밀성 높고 사회성 높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혹시 성격이 변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혹시 그곳 분위기가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남편이 겉도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인데 친한 사람 몇 명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기 딱 좋을 때는 회식이라고 생각해요. 한두 잔 걸치면서 속마음 이야기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회식 안 해?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 덜 답답할 텐데 회식 좀 하자고 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 실은 오늘이 회식 날이야. 근데 그냥 안 갔어. 왜 갔다 오지? 당신 원래 회식 좋아했잖아.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사람들과 재밌는 이야기하고 오지. 그럼 금방 친해질 텐데.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여기 음식도 입에 잘 안 맞고 사람들 생각이나 분위기도 너무 달라. 억지로 나를 거기에 맞춰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런 관계 이제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왜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싱가포르라는 낯선 환경이 남편에게는 안 맞는 게 맞는 것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공간이라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은 하지 않는 식이었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은 매일을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겠더라고요. 맘 편하게 농담이라도 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그조차 없으니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원래 밝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더 대비가 됐고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이 유난히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곤 별로 없잖아요. 틈날 때마다 영상통화로 말 걸어주고 표정이라도 살펴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우산 하나 사서 가지 왜 그래? 비가 술찬히 많이 오는데 그러다 감기 걸릴라. 가까운데 뭘. 그리고 어차피 집에 가면 씻을 건데 그냥 오늘은 비 맞고 싶어서 일부러 맞은 거야. 이게 웬 정승이야. 이제 나이도 생각해야 해. 우리가 이팔 청춘이 아니라서 안 하던 짓 하면 금방 병 걸려. 집에 가서 바로 씻을게. 비 맞아도 춥지도 않고 시원하게 느껴져. 내 걱정은 그만해도 돼. 그 말도 말투도 너무 쓸쓸해서요. 마음이 철렁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요.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영상통화 연결한 채로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화면에 비친 집안 상태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그냥 난장판 수준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먹었다는 컵라면 그릇이 거실, TV 앞 탁자 위에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 바로 옆에는 먹다 남은 술병이랑 종이컵 몇 개가 엉켜 있었어요. 바닥에는 뜯어놓고 버리지 않은 과자 봉지들이 군데군데 널려 있었고 나무젓가락은 탁자 아래 소파 옆 현관 근처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가 묵지도 않은 채 산처럼 쌓여 있었고 옷들은 소파 위와 바닥에 뒤섞여 떨어져 있었어요. 세탁물을 담는 바구니는 이미 넘쳐서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은 지난 듯한 빨래들이 쌓여서 작은 더미처럼 굳어 있었어요. 심지어 베란다 쪽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정리되지 않은 박스랑 쇼핑백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퀴퀴하고 답답한 냄새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집 상태를 감당할 여유가 지금 전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이렇게까지 흐트러진 걸 보니 남편이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 공간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나는 매번 당신 얼굴만 봤어서 집안꼴이 이런 줄 몰랐네. 집을 좀 치우고 살아.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알았어, 내가 치울 거야. 걱정 마, 잔소리는. 당신이 스스로 못 치우겠으면 헬퍼를 써. 이렇게 살다가는 집 난장판 될 것 같아. 정신은 주변 환경이 지배해. 생활 환경부터 깔끔하게 바꿔야 해. 나 혼자 사는데 무슨 헬퍼야. 주말에 내가 치울게. 어제가 주말이었어. 근데 뭐가 치워졌는데? 내일 당장 헬퍼 구해. 당신 없을 때 와서 싹 정리해주는 출퇴근 헬퍼로.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결국 아무 말 못하고 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건 또 말은 잘 들어요. 다행히 오신 헬퍼분이 일 처리가 아주 야무지고 꼼꼼한 분이었어요. 싱크대부터 바닥에 굴러다니던 과자 봉지까지
하루 만에 집 전체 분위기를 싹 바꿔놓더라고요. 아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여보, 진짜 혼자 살 때 더 잘 살아야 해. 안 그러면 나 피눈물 나.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나 알아서 잘 살고 있어. 내가 헬퍼한테 장도 받아달라고 했는데 냉장고를 이렇게 가득 채워놨더라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헬퍼가 좀 정이 있는 헬퍼였던 것 같아요. 장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장을 봐온 것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서 채워놓고 갔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니까 남편 생활이 그나마 조금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타지 생활하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한국에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이 번아웃인지 아니면 정말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혹시 직장 내 따돌림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여러 차례 남편과 남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남편은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게 맞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남편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고립을 자청했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사는 게 당연히 재미없죠. 남편은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사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주재원 생활 2년 차까지는 제가 몇 달 간격으로 싱가포르에 갔어요. 제가 가 있을 때만큼은 남편 표정이 조금은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또 마음이 놓였고요. 남편도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마저도 잠깐 얼굴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3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저희 큰애가 고3이 됐거든요. 그 시기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인가요? 저는 아이 곁에 있어야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싱가포르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종종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주재원으로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 상황이 복잡하니 일정도 마음대로 못 빼고 실적 부담도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만 서로 확인하고 사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 사이에 결국 남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낮에 영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일하는 시간에는 영상 통화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의아해서 전화를 받아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깐 병원이더라고요. 너무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신이 왜 병원에 있어? 당신 어디 아파? 저는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나 쓰러졌었어.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다 나았어. 놀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자세히 설명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왜 쓰러진 건데? 의사가 괜찮대.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서 잠시 의자에 기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쓰러진 거야. 병원에 실려갔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심리적 압박이 누적된 상태로 보인다더라고. 한마디로 꾀병이야, 꾀병.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요.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여보, 일 그만할까? 다 때려치울까? 나 당신 걱정돼서 죽겠어. 그럼 우리 애들 학교는 뭐로 보내려고? 난 괜찮아. 내가 이런 일 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당신이 알고 기분 나빠할까 봐 알리는 거야. 진짜 심한 일이었으면 아마 회사에서 전화가 갔겠지. 걱정할 것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둬. 저는 마음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성인 남성이 쓰러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데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 건강관리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그럴게. 알았어. 나 퇴원 수속하러 가야 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몸이 아프다는 것보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그 당시 누구 하나 제 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큰애는 고3이라 예민하고 작은애도 고2라 챙길 게 많고 남편까지 아프니 제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큰아들이 수시로 대학에 붙고 수능에서도 최저 등급만 충족하면 되는 상황이라 급한 불은 먼저 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논술 준비를 위해 논술학원 등록까지 맞춰두고 일정이 정리되자마자 제가 남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가는 거였고 남편이 싱가포르에서 기러기 생활한 지도 이미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큰아이 고3 일정 챙기고 수시정시 대비 준비하느라 집에서도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이 일정은 제가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했어요. 이동만 하면 되는 실질적인 휴식이기도 했습니다. 숙소는 남편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 따로 숙박비가 드는 것도 아니었고 항공 일정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라 준비 과정은 간단했어요. 그래서 제 짐만 싸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죠. 남편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거의 1년 만에 보는 얼굴이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고 더 있고 싶었지만 작은 딸이 고3이라 일정상 오래 비울 수는 없었죠. 그날 남편이 평소 가보고 싶어서 미리 저장해둔 맛집 리스트를 보여주더니 그중 하나를 골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동안 정말 와보고 싶어 했던 곳이라더라고요. 그냥 혼자 와보지. 아니면 회사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친해져서 같이 와보지. 혼자 오는 것도 싫고 의미 없는 사람하고 억지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식당 안에서는 메뉴 설명도 해주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까지 챙겨서 주문해 주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식사 후에는 저한테 사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근처 옷가게로 데리고 가더니 옷도 몇 벌 골라주고 신발도 하나 사줬어요. 그 다음엔 기념으로 사진도 같이 찍고 근처 산책로도 잠깐 걸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남편은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시내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루를 꽤 분주하게 보낸 뒤에 남편이 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둘 다 피곤해서 씻고 바로 쉬자고 했죠. 오랜만에 둘만 있으니까 괜히 신혼 때처럼 집안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뭔가 오랜 공백이 좁혀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제가 먼저 씻고 나왔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잠깐만 쉬어야겠다 싶어서 소파에 몸을 기대었어요. 비행기 타고 이동한 데다가 시내까지 돌아다닌 하루라 피로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남편 나오면 같이 이야기 좀 하다가 자려고 했는데 그 몇 분을 못 버티고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나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잠에서 막 깬 상태라 순간적으로 숙소 안을 둘러봤는데요. 남편은 안방문이 살짝 닫힌 채 이미 들어가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요. 몸을 살짝 일으키는데 제 위에 담요가 하나 덮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깊게 잠든 걸 보고 굳이 깨우지 않고 조용히 덮어준 것 같았어요. 거실 조명도 밝지 않게 은은하게만 켜져 있었고 에어컨 바람도 약하게만 돌아가고 있어서 남편이 제가 깰까봐 배려한 흔적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잠꼬대인가 싶어서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는데요. 방 안에서 분명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목소리 톤이 낮고 조용해서 처음엔 정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 몇 초 뒤에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숨을 죽이고 다시 귀를 바짝 기울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웬 여자가 아유 천천히 해요. 그러다 쓰러질라. 무슨 힘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잠도 싹 달아났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편 방에서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켜 주변을 확인했고 핸드폰을 찾아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정도더라고요.
아니, 이 새벽에 남편 집에 여자가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 확인하려고 남편 몰래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보니까 남편이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 남자가 외롭다, 외롭다 하다가 결국 바람까지 피는구나. 지금 본처가 같은 숙소에 있는데 대체 어떻게 여자를 집에 들일 수가 있지? 게다가 제가 바로 옆 공간에 있는데 그 방에서 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대범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상황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조합이라 저는 일단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잠기가 굉장히 밝은 편이라는 점이었어요. 조금만 생활 소리가 나도 바로 깨는 스타일인데 제가 분명 깊게 자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일을 해주는 헬퍼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남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침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덮고 있는 이불 끝자락을 아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어요. 혹시라도 봐서는 안 될 장면일까봐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그리고 실눈을 뜨고 천천히 안쪽을 확인했는데요. 기하말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이불 속에는 남편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남편 손에 들린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빼앗아 화면을 확인해 봤지요. 그런데 그 화면에는 예전에 남편이랑 제가 일상에서 가볍게 찍어둔 영상이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저도 바로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일부러 더 힘들게 해보겠다면서 제게 등에 올라타 보라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등에 올라타 있었고 남편은 그 상태에서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아유 천천히 해요. 그러다 쓰러질라.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라고 말했던 장면이 그대로 녹화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무한반복 재생해두고 그걸 보면서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깨서 이불까지 들추니 깜짝 놀랐던 거죠. 어? 여보, 깼어? 언제 들어왔어? 추웠어? 에어컨 온도 좀 올려줄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자고 왜 이러고 있어? 새벽인데. 아, 그냥 예전에 당신이랑 찍었던 영상 하나 보고 있었어. 이거 봐봐. 이때 우리 신혼 때였잖아. 어? 이 영상이 아직도 있었어? 이때 우리 둘이 진짜 젊었네? 당신이 나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 하던 때지? 내가 뒤로 넘어져서 영상이 여기서 끊기는 거잖아. 그러게, 그땐 내가 힘도 좋고 당신도 가벼워서 이런 장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그러기 힘들겠다. 그치? 그런데요, 영상에는 제가 말하는 부분만 나오는데 저는 그 전에 분명 남편이 혼잣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당신 아까 혼자 계속 뭐라고 했어? 나는 그 소리 때문에 깬 거야. 누구랑 통화했었어? 내가? 아니, 나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영상만 보고 있었어. 남편은 자기가 혼잣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억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일단 그날 밤은 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남편의 이상한 증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의 상태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요. 누군가와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처럼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 있었는데요.
말하는 속도와 억양이 일정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처럼 잠깐씩 멈추기도 하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정말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어폰을 끼고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물었어요. 여보, 아침부터 누구랑 통화해? 왜? 회사 일이야? 무슨 일 있대?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고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 통화 안 하는데 왜? 핸드폰도 방에 있는데? 보니까 핸드폰도 방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남편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전히 혼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게 이상해서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아서 전날 밤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남편의 행동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 어제도 방에서 혼잣말했어. 지금도 그렇고. 당신 지금 이상해. 스스로도 느껴져? 내가? 진짜 그랬어? 아니 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말투가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이 없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힘든 거 있어? 혹시 뭐 괴롭거나 그런 거 있어?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 뭐든. 그러자 남편이 주저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거이라면 나 가끔 현실이랑 상상이 헷갈릴 때가 있어. 꿈에서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했다고 하고 순간적으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현실과 상상이나 꿈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간혹 경계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냥 쉬면 괜찮아질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바로 상의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단순히 착각했나 하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우리 병원부터 가보자. 그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기 병원은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럼 당신 월차 있지? 한 번도 안 썼잖아. 그거 몰아서 쓰고 한국 잠깐 다녀오자. 한국 가서 병원 갔다 오자. 한국 병원?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냥 착각한 것뿐인데 당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건강으로 오버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 이참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잠깐 갔다 오자. 길어봤자 3일이야. 제가 급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남편도 그제서야 자기가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회사에 바로 월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과 몇 가지 업무 자료만 간단하게 챙겨서 출근 준비를 멈추고 일정 조율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짐도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여권만 챙겨서 저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기로 했어요. 대학병원급 큰 병원들은 진료 예약 대기가 길었고 몇 달 뒤에나 첫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당장 진단이 가능한 2차 병원으로 옮겼어요. 도착하자마자 접수를 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했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여러 검사를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검사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상태 파악을 위한 면담 상담, 두 번째는 우울 정도와 사고 패턴을 확인하는 심리 설문 검사, 세 번째는 집중력, 기억력, 인지 기능을 체크하는 기초 뇌기능 검사였습니다. 검사들이 비교적 빠르게 이어졌고 항목별로 결과가 정리되면서 남편의 현재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진단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극도의 고립으로 인한 고립성 우울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분리불안성 망상 증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나 정서 교류가 거의 없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현실 자각 능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난 거라더라고요. 혼자 지내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된 상태예요. 현실과 머릿속 상상이 일시적으로 섞일 수 있어요. 혼잣말이나 상상한 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심각한 편인가요? 이상 증세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아니요, 심각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빠르게 나을 수 있어요. 약물과 상담을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그런데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요. 약만 잘 먹는 건 안 될까요? 스트레스 요인을 일단 차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일정을 지키면서 치료 받으셔야 하고요. 약으로는 빠르게 해결이 안 되세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 싱가포르 일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휴, 병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참에 회사에 지금 말하고 그곳 생활은 하루빨리 정리하자. 여기 와서 치료받고 다시 시작하면 돼. 알았어. 내가 회사에 잘 말할게. 이제 주재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가려고들 할 거야. 그래서 남편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렸어요. 우울증 진단명, 망상 증세, 치료 필요 여부 등을 전달했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사본도 바로 회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꽤 놀란 반응이었고 남편이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주재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바로 공감해 주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처우를 빠르게 해줬어요. 남편에게 진단서가 있었고 의사소견도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지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근거가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조정이나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비교적 빠르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남편의 업무를 대신 맡을 인력을 다른 지사에서 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검토했고 내부 조율 후 2, 3주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장 이번 주 안에 인사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어려워서 남편은 한국에서 며칠 더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러 가야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꿀맛 같은 생활을 보낸 후 남편은 또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체크인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짐을 어깨에 맨 채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처음 싱가포르로 주재원 발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날 남편을 보내는 순간에 더 많이 울었습니다. 오이지 마. 나 인수인계만 잘하고 금방 올게. 그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약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라도 뭐 있으면 바로 연락해. 인수인계하는 사람하고도 말 좀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보려고 해봐. 나 당신 걱정돼. 알았어.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 혼자만 있지 않을 거고. 나 이제 들어간다. 당신도 조심해서 가. 차 조심하고. 남편은 자신의 몸이 아픈 상황인데도 끝까지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예전부터 늘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본인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가족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아이들과 저부터 먼저 살피고 본인은 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두고요. 이번 일도 돌이켜보면 솔직히 그렇게 외로우면 다 때려치우고 돌아와도 됐을 텐데요. 주재원이라고 월급 얼마 더 주거든요. 그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어갔던 거예요. 애들 대학 보내려고요. 그 마음을 아니까 더 슬퍼요. 솔직히 남자들이 외로우면 사고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람을 피우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외로움을 해소하든 정신적으로 힘들 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감당했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을 찾는 대신 그 좁은 숙소에서 혼자 지내면서 버티고 또 버텼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부부간의 의리가 결국 서로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3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완전히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3년여 주재원 생활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편이 한국에 완전히 돌아오고 치료 계획도 잡히자 저는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일 힘들면 그냥 그만두자. 당신 나이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는데 내가 잘 챙길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싫어. 나 한국에서 다시 일할 생각이 얼마나 신났는데 빨리 치료 끝내고 복귀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 그런 무리만 하지 마. 내가 알뜰하게 돈 모아놔서 우리 애들 학비는 걱정 안 해도 돼.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알겠지? 제가 일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병가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해서 완전히 회복한 뒤 다시 복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 일정을 차근차근 소화한 다음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원래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원래 부서로 복귀하고 나서는 남편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고 움직임도 가벼워지고 출근 준비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생기가 돌더라고요. 회사 일 힘들지 않아? 요즘 출퇴근도 바빠 보이던데 체력적으로 괜찮아? 힘들긴 하지. 한국이 일이 많잖아. 그래도 확실히 싱가포르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 여긴 사람도 많고 일하는 속도도 빠르니까 오히려 살맛나. 그래? 그래도 무리하지 마. 당신은 한 번 아프니까 오래 가더라고. 너무 몰아치지 말고. 알겠어. 근데 나 바쁘게 움직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몸이 피곤해도 머리가 훨씬 맑아. 제가 장난스럽게 이어서 물었죠. 요즘은 열받게 하는 사람 없어? 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부하 직원들 있잖아. 또 잔소리만 퍼붓는 윗대가리들도 그렇고.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말이지. 여기 오니까 그렇게 일 못하는 부하 직원들도 그냥 다 귀여워.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윗선들도 전혀 화가 안 나고 그냥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예전 싱가포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한국 돌아와서는 정말 활기 있게 지냈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동료들이랑 퇴근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술도 마시고 회식 있는 날에는 꽐라가 돼서 귀가하기도 하고요. 사내 동호회도 무려 4개나 가입해서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심적으로 안정되면서 남편에게 나타났던 이상 증세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었어요. 상담 받을 때 말하던 혼잣말이나 환청 같은 것들도 전혀 없었고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의사도 외래 진료 마지막 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치료 중단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정상 범주입니다. 정말요? 아휴, 한시름 놓았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앞으로 그때와 같은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두 번째 발병이 되면 더 심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남편은 예전처럼 생활 리듬을 되찾게 됐어요. 애들도 아빠를 많이 걱정했었어요. 남편이 가장 힘들었을 때 큰애는 수험생이라 정신 없으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상태를 확인하고 아빠 오늘은 어때 하고 틈틈이 챙겼어요. 작은 애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빠 얘기부터 꺼냈고 시간 날 때마다 영상 통화를 걸어서 애교도 부리고 잔소리도 하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마음이 남편에게도 많이 전달됐는지 치료가 진행될수록 남편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에 최종 합격한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붙었어. 나 이제 대학생이야. 드디어 됐다. 와. 붙었어? 진짜야?
아이고,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저 오빠 공부하는 거 맨날 봤는데 저렇게 해도 대학은 가네? 엄마, 나는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 갈 거야. 잘했다.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 네가 선택한 과에 들어간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대단한 거야. 그리고 우리 딸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과보다 네가 원하는 학교와 과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이상형은 찾지 마. 남편은 예전부터 애들이 큰 고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공부든 진로든 억지로 밀어붙이는 법이 없고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서포트해주는 스타일이죠. 저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를 간 건 아니에요. 다만 본인 성적에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했고 그 대학에 그 과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운 좋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름 있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자기 성향에 맞는 곳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며 지내는 게 더 중요하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았어요. 먼저 저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남편도 건강과 정신을 다시 되찾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고요. 거기에 남편은 복귀하자마자 승진까지 하면서 이사로 임명됐어요. 임원 직급이라 그런지 출근할 때 모습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돼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도 최근에 수능을 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이래저래 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꿈같이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하 직원 하나가 나한테 주재원 어떻게 가냐고 묻더라. 가족 다 데리고 해외 주재원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방법들 잘 알려줬어? 애들 어릴 때 주재원 가면 좋지. 그냥 솔직하게 말했지. 거기가 생각처럼 좋은 곳만은 아니라고. 나는 그때 우울증까지 올 만큼 버거웠다고. 그러니 한국에서 그냥 살라고. 뭐라고? 그렇게 말해줬어? 대부분은 주재원 자리 한번 맡아보려고 난리일 텐데. 주재원이 뭐가 그리 좋아. 나는 그냥 내 나라에서 일하고 가족이랑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낫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확실히 느껴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의 기회로 보이는 주재원 생활이 남편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경험이었던 거죠. 지금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뭘 하든 다 재밌고 출근 자체가 즐겁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오래 지내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심지어 여행도 필요 없다면서 이제는 집이 제일 좋다고요. 이제 남편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각자 진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종종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멀리 갈 필요 없다. 여기가 제일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별일 없이 맞이하고 있는 일상을 소중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